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저희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장 초반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시총 상위주들의 주가 흐름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조금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좋으면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고용이 계속해서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겠지만 금리 인하의 시기 자체가 미뤄질 수 있다, 연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미증시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고용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괜찮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21선까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선까지밖에 밀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을 통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까지 밀려버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1선까지도 살짝 이탈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저 역시도 2024년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장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오늘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도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종목별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I 쪽이나 그리고 웹툰 쪽 이 정도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한 쪽에서는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네이버나 카카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고 2024년도 시장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까지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증시가 돌아서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돌아서질 못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도체가 올라간다,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혹은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만연한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2024년 개장하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그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경계가 필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몇몇 가지 이슈들도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생각할 시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판가름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CES라고 하죠. 가전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AI 쪽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가 개최가 되거나 CES가 개최가 되면 관련돼서 저점대에서 좀 시세가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CES 관련돼서 AI 관련주들은 지난주와 오늘까지 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지만 일단 먼저 선조정 받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바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적으로 주식을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런 큰 이벤트가 나오게 된다면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중 조절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과 CES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움직였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군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종목군들을 좀 보유해 갈 수도 있겠지만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밀려 내려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더 밀리게 된다면 그때는 경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2600포인트를 이탈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외 여러 가지 매크로를 좀 따져본다면 지금 환율도 꽤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1,300원 밑으로 쭉 밀렸다가 지금 환율도 올라오고 있죠. 미국의 국채금리도 역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년 하반기 때 생각했었던 시장 흐름과는 전혀 달라요.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가 2024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주장도 하고 그런 레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강한 종목이 좀 더 강할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저점대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좋고요. 그동안 1월달 그리고 12월달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됐었던 업종들이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좀 맞춰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2024년도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약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물론 연초가 되면 기관의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인데 이 매도 물량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우상향, 상승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는 2024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반도체라든지 혹은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테마성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모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반도체만 올라가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만 올라갈 것이고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한두 가지 섹터만 살아남을 텐데 그 한두 가지 섹터 중에서도 종목별 흐름은 차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볼 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먼저 보겠습니다. 터치 패널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14% 넘게 빠지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1,28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페24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플랫폼 기업입니다. 13%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26,45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징랜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입니다. 7%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49,6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펩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인데 6%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34,150원 선 지금 시간 기준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봇 관련주인 T로보틱스 살펴보겠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2250원 선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해 보겠습니다. 카페24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구글로부터 26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들이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을까요? 네, 카페24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글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었죠. 구글에서 이 카페24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근데 사실 뭐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지만 260억 정도입니다. 260억이라는 금액이 카페24에 들어오면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선 부각이 된 건데 사실 이 투자 주체가 구글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는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주가 상승 정도가 저는 굉장히 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페24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쇼핑몰이나 광고 관련되어 있는 솔루션, 또 결제 솔루션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일단 주가 자체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00원대에서 30,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이 회사가 자본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금이 100억대 기업이거든요. 100억대 기업에 200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이 넘어갈 만큼 매출이 나오느냐 혹은 영업이익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페24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버텨낸다라고 한다면 되반등이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 재무 상태에서 재무 상태를 놓고 봤을 때 기업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주가의 흐름상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그렇게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도 하겠지만 그래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뭐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만약에 반도체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라는 게 정말 쉽겠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2달 전에도 3달 전에도 업황에 대해서 안 좋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엔캠이라든지 SKI 테크놀로지라는 기업 그리고 뭐 WCP 같은 기업들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나 가치와 주가 흐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24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인 것이고 단기적인 상승폭이 크다라고는 보지만 우리가 실제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주가가 26,4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갭상승이 한번 나오고 갭상승이 두 번째 나왔을 때의 저점 하단부가 얼마냐면 26,000원대예요. 26,000원, 25,000원대.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26,500원대라고 한다라는 것은 갭상승이 나왔었던 그 하단부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지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밀려 내려올 때는 25,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만약에 손실이 좀 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아쉽지만 매도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29,000원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드릴게요.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올라오는 부분인데 이 10%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매물대가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는 뭐 비중 축소라든지 그러니까 반등 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드려보자면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다른 기업도 아니라 구글이라는 글로벌 큰 대기업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뭐 저보다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 좀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더라도 주가는 좀 고평가인 부분 조금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대응적인 측면에선 주가 흐름은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정드렸었던 손절가와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24에 대해서 버티자 의견 주셨고요.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 손절 라인은 25,000원, 목표 주가 2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에이징랜드를 구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국내 유일한 협력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CES의 주 무대를 장식할 부분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또 상장한 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은 회사인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기업이죠.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우스라고 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근데 앞서 뭐 시황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거나 뭐 CES가 끝났을 때 관련돼서 변동성이 좀 나왔던 기업들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2023년도 하반기 때 우리나라 시장을 왔었던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매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잘 한번 들어보시면 가온칩스라든지 칩셈 미디어라든지 제주반도체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BCNC라든지 월덱스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주가의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주가가 밀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거기서 우리나라 실제로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TSMC의 한국의 유일한 협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사슬 협력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에서 이제 TSMC라는 기업이 매출이 잘 나오고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하반기 때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징랜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에이징랜드가 밀리는 부분에는 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따져보자면 지난주 후반에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올라갔고 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2024년도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영향을 미치면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악재가 나와서 빠지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업종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보호예수,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자유로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이 기업은 무조건 반드시 올라올 거야라고 생각하기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드렸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급하게 매도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급하게 매도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일단 기업 자체의 가치라든지 시장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오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의 관점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매수의 관점도 아니에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하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45,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아드리는데 신규 매수를 권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손절가는 45,000원, 목표가는 6만 원 이렇게 좀 잡아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본다면 손절 라인은 45,000원, 목표 주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펩트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오늘부터 JP모건 헬스케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만큼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져볼 법도 한데 또 지난해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했던 만큼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일단 비만 당뇨 관련돼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죠. 시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 관련주로 이제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그런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관련된 비만 당뇨 관련 치료제, 여기에 따른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얄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저는 이제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 관련주들이 해외 기업들,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효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투약 방식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지만 전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펩트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할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8%, 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많이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매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왔을 땐 대응이 필요하니까 3만 원대를 손절가로 잡아드리고 올라올 때는 3만 8천 원대를 목표가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으니까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진 않고 20%, 10% 그 정도 수준으로 트레이딩을 본다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에 대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만 원, 목표 주가 3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은 JYP 엔터로 17%대 상승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12월 18일에 공략을 해주신 SM액은 6%대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둘 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엔터주잖아요. 각각 네. 종목에 대한 리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11월 정도 구간에 한번 하락이 있었어요. 11월 17일 구간에. 당시에 이제 공동구매와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었었죠. 신보를 발표를 했었는데 우리가 에스파,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중국의 공동구매 물량이 빠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로 주가는 하락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12월 달에 한번 업데이트를 드렸었는데 그 구간에서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에 수익으로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 같은 경우는 복원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더해져서 그 추후에 앨범 발표 때 중국의 그 공동구매 물량이 빠지는지 여부를 체크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슈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마무리가 되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실제 이제 신보를 발표하는 그러한 뭐 엔터사의 라인업들을 봤을 땐 이에 대한 영향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4분기 실적을 놓고 기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부정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비용단의 반영을 미리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으로는 보유하고 가도 된다라는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주가의 변동성이 JYP보다는 좀 더 나타났었죠. 지금 상황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올해 예상되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할인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반등이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라이즈라는 뭐 새로운 그룹이 신보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인데 이제 카카오 엔터와의 뭐 지분적인 측면에서 변화 가능성이 아직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아직 뚜렷한 반등의 기조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상대적으로 비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유지를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엔터 주 같은 경우도 네.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을 보고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의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엔터의 4사를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가장 좋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가셔도 되는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YG 엔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블랙핑크 같은 경우 완전체 그룹 활동 같은 경우는 YG 엔터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 활동이 다 이제 찢어져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부정적일 수 있어요. YG 엔터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네, 말씀드려봤던 종목 외에도 두 가지 종목까지 총 4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다 들어봤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13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전자결제 섹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자결제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제에 대해서 대행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네. 초기의 성장 구간에서는 주가들이 2배, 3배 이렇게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과점 형태에 있습니다. 과점 형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시장 점유율을 나눠먹기식의 형태로 네. 각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성장에서 성숙의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성장이 결부될 수 있는 환경은 뭔가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해외 매출 증대 요인이 나타나는가 여부예요. 해외 매출 증대 요인은 직접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도 있겠지만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결제업체와 연동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기존의 과점 형태보다는 다시금 성장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최근의 시장 행태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대주주와 그다음에 기타 주주 같은 경우에 차등의 그런 M&A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할인의 요소가 많이 대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2번 부분은 그냥 제외를 하고 1번 부분에서 지금 직접적인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 그다음에 해외에서 매출 확대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과 연관해서 사업을 하는 구조를 체크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지금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가 66.6% 정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드사가 33.4% 정도 이렇게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의 비중 같은 경우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편결제 쪽을 놓고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카카오페이가 42.4%, 그다음에 네이버페이가 24%, 삼성페이가 24%, 딱 이렇게 대기업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핀테크 간편결제 관련해서 해외 협력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요소와 부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시장 안에서 매출 구조의 확대가 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즉 성장과 성숙 단계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파이를 확장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매율이 높아지는 플랫폼이 우리나라 기업과 함께 결제와 관련된 협업을 했을 때는 그 성장, 성숙 단계가 다시금 성장 단계로 대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러한 기업들을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 기업과 협력을 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이사님?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해외 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을 하는 구조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나 네. 테무 이런 쪽이 엄청나게 그 금액을 치고 올라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배송업체 중에서 CJ 대한통운이 주가가 달라진 게 그런 요인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하는 기업들 중에 보면 외환과 관련된 유통이 가능한 기업이 흔치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외환과 관련된 거래가 가능한 기업 쪽으로 지금은 좀 이렇게 계약이 매칭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 중에 어떤 종목에 저희는 종가 베팅을 해봐야 할까요? 종목은 헥토 파이낸셜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과거에 셔틀뱅크라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뭐 패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인증할 때 다 이런 결제 대행이라든지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 증대가 되게 됩니다. 전자금융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종합 외환 라이선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기업 같은 경우가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환전 요소가 필요할 때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그런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월별 순 결제 금액이 3,500억이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외환 차액 정산 서비스를 해당 기업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월별 순 금액의 볼륨이 커질수록 이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도 커지는 구조라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게임 회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팀이라는 플랫폼을 최근에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기업과도 함께 차액 정산이라든지 수수료 정산 서비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STO 사업 같은 경우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이제 거래소의 역할 같은 경우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많은 기업의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가가 1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한 2배 정도 주가가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추산치를 대입을 해봤을 때 24,900원대에서는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우선은 상승한 주가 흐름이 있기에 정고점 정도를 먼저 제시해 드립니다. 28,85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4,800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전저점 가격을 이탈할 때는 우선은 손절을 하고 다시금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헥토파이낸셜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8,850원, 손절라인은 24,800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강보학거리에서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하더니 이후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양대시장 좀 약세로 전환된 이후에 혼조 양상을 펼치고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양대시장 지금 역시나 혼조 양상 펼쳐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39% 빠집니다. 2,567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06%로 소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78선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괜히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22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2,0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3,000억 원 넘게 팔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같은 수급 양상이 좀 관찰이 됩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억 원 정도로 소폭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900억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 거의 6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게 금융투자 주체 매도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나빠서 출회가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작년에 유입되었던 배당에 대한 차익 매수 같은 경우가 기계적으로 매도로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자별로 보더라도 올해 그 장 개장 이후에는 계속 금융투자 주체 같은 경우가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했던 금액을 대입을 해보면 아직 한 1조 5천억 원 정도는 매도가 출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 매도도 같이 이렇게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3,330계약 정도 매도가 출회되었는데 장 초반에 오늘은 일부 매수가 들어오다가 역시나 그 선물 매도가 출회되면서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현물 차익거래 매도까지 더해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한 1조 5천억 원 정도는 더 출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시장 방향성이 제대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하고는 주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은 부진했죠. 그런데 시장 안에서 주가 추이를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증자 발표 이전에 주가들이 조정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실제 증자 발표 이후에는 반등이 나왔었고 부정적인 실적 4분기는 비용단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보여줘야 될 게 가전 부분의 기대감은 낮은데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플랫폼 부분에서 실적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보여줘야지 한 11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옴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장사업 부분이 특히나 또 10년 만에 매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줬잖아요. 올해 역시나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 말에는 기대를 했던 게 그래도 뭐 흑자전환 기점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올해 현실화시킨다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 한 4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한 20조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이 한 16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20% 상승이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랬을 때 가격은 이제 여기에서 뭐 11만 원 이상까지 한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전장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을 좀 이익단으로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익단을 보여주는지 한번 저희가 관건으로 살펴봐야겠네요. 오늘 종목단에선 분위기 좀 어땠나요? 전체적으로 종목 보면 2차 전지 쪽은 그냥 뭐 그저 그런 모습이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이 시장 대비 주가가 강했는데 이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공매도 환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약간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는데 하려고 예상을 하는데 좀 특이하게 상승은 하지는 못했고요. 시장의 핵심 같은 경우는
거래소 기준에서는 뭐 신규 상장주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 있었지만은 삼성 SDS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챗 GPT 스토어가 실제 이제 가동이 되었을 때는 주가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추격 매수보다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비중을 줄이는 대응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별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을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나 오늘도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어느 정도는 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고요.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장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락한 업종이 두드러진 가운데 그래도 서비스업은 1.58%의 강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음을 차지한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으로 0.48% 상승 마감을 했고요. 3위를 차지한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입니다. 0.29%로 강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켠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은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4.01%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2.59%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업종이 기타 제조 업종입니다. 2.29%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혼조를 보이는 가운데 수익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일 이사님께서는 기관의 매물 감소가 중요하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님께서는 1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주목해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무리한 매매는 지양하고 경계하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뭔가 미소를 지으시는데요. 저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1분기 실적을 보면서 기관 매물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면서 무리한 매매는 안 해야 되겠다. 네. 딱 그 모습이 떠올라서 네. 저도 좀 웃음을 지었는데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추세가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 거래소는 지수가 단기평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 아까 짚어드린 요인처럼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에 대한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마무리돼야지 거래소는 지수의 방향성을 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다릅니다. 단기 평선 위에 지수가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벤트 일정이 있을 때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시세들이 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 보니 뒤에 이제 관련된 이벤트들이 존재할 때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가가 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일정을 챙기면서 종목들을 추려나갈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막 30%, 50%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격 매수는 짚어주신 요인처럼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면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좀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좀 확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줄여 나가는 것이 나을까요? 지금은 미리 매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시각이에요.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적어도 작년 연말부터 늘려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추세가 여기에서 하락 추세로 깨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주식을 선제적으로 비울 필요는 없고 금리에 대한 변화는 있을 거예요. 네. 무작정 금리 하락은 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 흐름에 따라서 톤이 조절되기는 하겠지만은 10년물 국채가 많이 올라도 한 4%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있으니 미리 주식을 매도한다.
뭐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가격 지표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격 지표를 확인하고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비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내일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말씀드린 부분처럼 새로운 뭔가가 있는데 주가들이 크게 반응 안 한 쪽을 보려고 해요. 네. 뭐 4분기 실적 시즌이기는 하지만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종목들은 크게 반응을 안 해요. 부정적인 실적이 나오더라도 올해 좋아지는 요인이 있으면 대형주군들은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LG전자가 그렇게 보여줬고요. 애플이 이제 XR 기기를 출시를 합니다. 27일에 공개 예정에 있고 가격은 한 450만 원이라서 높기는 한데 그래도 관련해서 좀 의미 있게 시장 침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와 관련된 이벤트의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기기와 관련해서는 뭐 라운텍이라는 종목, 뭐 올레도를 직접적으로 탑재를 비전 프로는 하겠지만은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엘코스라고 앞단에 먼저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삼성은 그 엘코스 기술의 채택 가능성을 놓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뭐 라운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스코넥이라는 기업이죠. 게임과 관련해서 XR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주가가 좀 빠르기는 했어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27일 정도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기에 종목들을 대입해서 좀 시장에서 찾아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물가지표가 11일에 발표 예정이 있어요. 11일에 발표를 하는데 이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늘 발목을 잡아오긴 했는데 올해는 좀 다른 부분들이죠. 유가가 하락한 부분과 중고차 단가, 주택과 관련해서 다 안정적인 데이터가 이번에는 물가지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대해서 미리 주식을 팔거나 하는 흐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챗 GPT 스토어와 관련해서 네. 이제 오픈 후에는 종목들 변동성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0에서 50%가 올라왔기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시장에서 결론은 떠 있는 종목을 접근하기보다는 네. 좀 빠져 있는데 새롭게 모멘텀이 딱 부각되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30% 정도의 수익률은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에 그런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매력이 좀 부각되는 종목 네.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벤트들에 따라서도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업데이트하면 좋을까요?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진행이 돼요. 네. 그랬을 때 종목들을 제약바이오를 추격해서 사면은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큰 트렌드를 봐야 되거든요. 올해는 뭐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제약바이오가 빠질 때는 우선은 같이 빠져요. 네. 그렇다 보니 가까운 일정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뭐 CES나 JP모건 헬스케어는 작년부터 계속 나온 얘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정이 마무리되었을 때는 시장 안에서는 실적을 찾아갈 거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일정이 있는 곳을 찾아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일정 체크를 하시면서 뭐 종목들 좀 주가 많이 뜨지 않은 그런 종목들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정은 체크를 하시되 추격은 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카페24와 에이식랜드, 펩트론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의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매도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해 보자라고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헥토파이낸셜을 짚어주셨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믿고 한번 짚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는 XR 기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